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MC빈 배소빈입니다. 국민의힘이 정진석, 주호영 투톱 체제를 완성했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강공 전략을 펼치고 있지만 검경의 수사 결과가 점차 드러나면서 속이 타는 모양새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뉴욕을 방문해서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했고 한미, 한일 정상회담도 연다고 합니다. 자, 이 모든 소식에 대해서 김영준 명지대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한 달 만에 뵙는데 추석 잘 보내시고 잘 지냈습니까? 네, 네. 얼굴 너무 좋으신데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 내용을 보니까 자유를 21번이나 얘기하시고 또 자유연대를 통해서 세계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얘기하셨는데 이 자유 컨셉을 지난 8.15 때도 하셨고 최근에 연달아 하고 계신데 이렇게 강조하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대통령의 말을 빌리면은 이 자유는 이 보편적 가치라는 거죠. 그렇죠. 어느 무슨 뭐 진보냐 보수의 뭐 고유 영역이 아니라 정말 인간에게 있어서 그 로크라는 사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인간이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세 가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제일 첫 번째가 바로 프리덤, 자유입니다. 그 두 번째가 이제 행복 추구, 세 번째가 소유권에 관련된 이 세 가지는 인간이 양도할 수 없는 권리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그렇죠, 중요하죠. 그리고 뭐 자유라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투쟁을 통해서 맞아, 역사가 자유 역사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자유를 향한 역사가 결국은 승리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이 자유가 여러 면으로 봐서 자유와 더불어서 민주주의도 위기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뭐 오늘 유엔 연설에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은 핵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편적 가치, 이 자유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의 존립 이유, 유엔이 만들어진 거의 핵심도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맨 마지막에 그 얘기한 내용이 그래도 좀 인상적이에요. 유엔이 한 가장 큰 첫 번째 임무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을 승하고 또 그 자유를 지킬 때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딱 맞아떨어지는 컨셉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역할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 쪽에 했던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뭐 시의적절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충분하게 강조하고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러니까 사무총장도 굉장히 좋다 얘기하면서 좋다. 그래서 지금 당장 유엔 사무총장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엔 연설하면서 이번에 눈에 띄는 게 1시간 30분 전에 미리 착석을 자리에 가서 앉아서 열심히 또 열공을 하면서 다른 지도자들 그 연설도 다 듣고 했는데 이게 아마도 약간 그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그 조문을 못했다 이런 논란을 약간 의식한 거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긴 있어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뭐 조문을 안 한 거냐 못한 거냐 그런 차이가 좀 있잖아요. 이건 뭐 불가피한 상황이었었다는 거를 이제 뭐 쉽게 표현해서 저 홀대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홀대받으면 연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지는 않았었잖아요. 계속해서 새 국왕으로부터 나름대로 많은 얘기도 나눴고 또 조의도 표명했고 장례식에 참석도 했고 했기 때문에 그 문제보다는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정치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나름대로 지금 국내 문제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첫 유엔 무대에서 뭔가 그래도 새 대통령으로서의 자기의 그런 가치, 철학 이런 것을 어떻게 이제 표방할 거냐에 대한 첫 무대이기 때문에 훨씬 더 긴장.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뭐 청와대에 있어서 비서실장도 했고 당대표도 했고 나름대로 경험을 갖고 있어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연설 시간도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5분을 넘어서 22분을 한 거로 그렇죠. 알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보다 조금 좀 예, 짧게, 15분보다 짧게. 예, 그렇지만 아주 굉장히 농축적이고 그렇죠. 아주 굉장히 나름대로 강렬한 그러한 그 가치를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작용된 게 아닌가. 그래서 연설 길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통해서 이제 국제 무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것을 누군가에 대해서 좀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더욱더 첫 무대이기 때문에 네. 준비도 많이 하고 성의도 네. 보이고 뭐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네. 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뉴욕에 가서 유엔 총회 연설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 다음 중요한 게 지금 한미 정상회담, 예, 그렇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두 가지인데, 자 지금 한미 정상회담은 예정이 뭐 확정이 됐고 한일은 끝까지 좀 약간 조율 중인 것 같은데 결국 열린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번에 한미 회담 일단 북핵, 배터리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잘 뭐 이 빈손 아닌 큰 손을 하나 잡고 오게 될까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한에 대한 문제를 결국은 한미 동맹을 통해서 그렇죠. 억제력을 강화시킨다는 거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 80년대 레이간 대통령 시절에 제가 이제 유학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그 IR 네. 인터내셔널 릴레이션 그 과목을 들어보면은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익스텐디드 디터런스였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확장 억제를. 네. 그래서 그때 소련이 뭐 워낙 이제 굉장한 나름대로의 군사력을 갖고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그 미국이 어떻게 확장 억제를 통해서 이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냐는 게 아마 80년대에 미국의 국제 정치학 쪽에서는 아주 굉장한 화두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그렇다고 좀 봐요. 네.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핵을 갖고 있지 못하고 지금 북한은 핵을 갖고 있는데 네.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정부의 존재 이유라는 거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걸 가지고 네. 우리가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걸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핵에 대한 것을 핵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네. 이번 이제 바이든 네. 대통령과를 통해서 확실하게 다질 네. 수 있다고 한다면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보이는 가장 큰 네. 외교적 성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국제 문제의 정통인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우리가 바이든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깨트려 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G2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라고 한다면 두 나라가 똑같아요. 이 두 나라가 핵심적으로 추구하는 부분이 첫 번째가 뭐냐면 반도체와 관련된 그 네. 나름대로의 공급망을 포함해서 이 반도체가 이제는 엄청난 나름대로의 그렇죠. 그런 전 세계를 지배하는 수단으로서 작용을 되고 있기 때문에 핵보다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미국이 아주 굉장히 지속적으로 반도체 동맹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떠한 교감이라든지 연대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은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바이오와 관련된 겁니다. 아, 바이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앞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요. 네. 미국이 어느 선언까지 했냐면 자국에서 만든 그 네. 바이오에 대한 것들을만 취급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만큼 한쪽은 보건 안보입니다. 아, 네. 이게 지금 아직까지 우리 인식을 좀 못하고 있는데요. 네. 바이든 행정부가 저런 식으로 가져간다는 건 뭐냐면 앞으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제2, 제3의 팬데믹이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보건 안보와 관련돼서 그러면은 미국과의 충돌이 올 수도 있고 중국과의 충돌이 올 수 있었는데 그럼 우리의 바이오와 관련된 나름대로의 전략을 네. 미국과 같이 이렇게 네. 동맹은 아니더라도 연대를 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큰 두 가지에 대한 네. 그 반도체와 보건이라고 하는 네. 부분 속에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 전기 자동차가 한마디로 뒤통수를 맞았다. 네. 1,000만 원 이상을 더 줘야 된다는 그럼요. 건 뭐 그거 큰 사실 거죠. 굉장히 이 문제를 과연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펠로시 의장을 안 만나서 그렇다.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긴 일종의 있었죠. 보복한 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건 그게 아니진 아니겠죠, 않고 설마. 네. 다만 이제 확대 해석한다고 그러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여튼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가장 중요한 우리 한미 동맹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그리고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연대해서 협력할 수 있느냐. 네.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을 상대로 해서
핵 인질로 지금 삼겠다는 그렇죠. 선언을 한 맞습니다. 거잖아요. 법제화까지 다 아니 했죠. 이거를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는 그렇죠.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과제이자 성과를 좀 만들어냈으면 좋지 네.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하여튼 바이든 대통령이 SK 최태원 회장한테 땡큐 했는데 네. 그 땡큐 한 만큼 좀 우리한테도 성의를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네, 싶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정을 지금 조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이제 적극적인 모습인데 일본은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좀 일본 국내 상황 때문인지 아니면은 이제 기시다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 어떤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한일 관계 굉장히 이제 복잡하지만 반드시 풀어야 될 그 난제 중에 하나인데 1차적으로 일본 측에서 생각하는 거는 한국 정부가 성의를 보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것 같아요. 아. 특히 이제 그 징용 문제와 관련돼 네네네. 가지고 그 대법원 판결을 지금 낸 상태지만은 그렇죠. 이 이전에 그것도 우리가 한번 면밀하게 한번 좀 검토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지 않았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징용 문제가 과연 그 한일 협정을 할 때에 배상금으로 포함됐냐 포함이 안 됐냐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시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를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라. 거기에 민간위원장이 누구였었냐면 이해찬 였었거든요. 아. 그래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에 연구도 하고 해서 나온 결론이 아마 포함이 됐다고 네. 한다면 보상을 정부가 해야 된다. 정부 보상했어요 그때. 봉합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그거를 지금 일본 쪽에서 문제 삼는 것 같아요. 네. 아. 왜 그러면 노무현 정부 때는 그렇게 했는데 네. 표현한 다른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 이게 이제 좀 네. 그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뭐 대법원 판결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겠지만 네. 이게 이제 외교적인 거와 이제 결합이 되면서 자 그렇다면 1차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라. 두 번째는 뭐냐면 위안부 합의 문제를 벼랑간 일방적으로 대한민국이 파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어떤 합의가 오더라도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다는 것이 못 아니냐라고 믿겠다는 거죠? 그렇죠. 신뢰할 수 없다는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일이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거는 서로에게 윈윈입니다. 아, 그렇죠. 지금 필요해요. 더 나가서 우리에게 더 절실한 거는 뭐냐면 이 지금 미국의 가장 큰 전략적 핵심은 한미일 동맹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네.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 미국도 굉장히 불편한 거죠. 네, 이걸 그렇죠. 빨리 복원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대처할 여러 가지 전략과 새로움도 나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은 북핵 문제도 해결하는 실마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 그 실용적이라고 보는 게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네. 일본에 가가지고 네. 그 우리가 자꾸만 일본 왕이라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천황으로 하자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더 나가서 문화 개방. 우리 그때 얼마나 많은 비난이 있었어요. 네. 문화 개방하면 안 된다. 그랬을 때 문화 개방을 했는데 그 이유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일본을 같이 해야지만이 북한 문제도 아주 순탄하게 풀릴 수 있다라는 좀 더 큰 틀 속에서 네. 한일 관계에 저는 접근했다고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현 정부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실용적 외교에 대한 기반을 토대로 그걸 정상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좀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맞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뭐 이게 꼭 그 윤 대통령한테 유리한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건 국익을 위해서 네. 굉장히 시급한 일이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윤 대통령이 지금 이제 뭐 순방을 하면서 그동안 다 세일즈 외교를 많이 했는데 네. 그 세일즈 외교에서 사실 방산도 수출을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고 원전까지도 따내고 하는데 이게 이번에도 아마 세일즈 외교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부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근데 첫 번째 이유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네. 그 나름대로 이렇게 좀 받쳐주면은 네. 이게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굉장히 위축이 된 부분들이고 국내 문제가 저는 정당 정치, 의회 정치를 정말 수십 년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봤지만 현재 같은 한국 정치를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집권당이 저런 식으로 굉장히 혼돈에 네. 지금 빠져 있고, 그리고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 네. 모든 것이 다 네. 이재명을 위한 네, 그런 그렇죠. 정당으로 지금 전락했다고 네. 볼까요? 아니면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 대통령에 또에 대한 것들이 부각될 수 있는 여건들이 굉장히 형성되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다만 서서히 조금씩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고, 그러니까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참 많이 썼었습니까? 네. 이게 정상적이고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빨리 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단계로 간다고 한다면, 지금 뭐 우리 뭐 한때는 문재인 정부 때는 뭐 K 방역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지만, 실은 뭐 진짜 K 방역이 얼마만큼 과학적이고 얼마만큼 해외에서 인정받느냐에 대한 거는 뭐 우리가 더 깊이 좀 봐야 되겠지만은, 놀라운 거는 방산과 관련된 그 수출이라든지요.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그 액수잖아요. 나 제가 볼 때는 그게 한번 뚫리면은 계속 팔리는 거죠. 계속 가지 않겠는가. 네. 폴란드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뭐 주변 국가들이 그렇죠. 전부 유럽으로, 다, 남미로, 그다음 동남아로 언제 이게 막 확 확산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현대 자동차 요새 좋은 거 살려면 한 6개월 이상 맞아요. 걸린다 그러는데, 이제는 앞으로 한국산 무기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려면 뭐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를 정도 그런 거 하고, 결국은 뭐 가장 중요한 의미로 지금 원전을 우리 녹색 체계 속으로 포함시켰지 않습니까? 그 유럽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면서 원전도 어마어마한 한 30년 이상 우리가 만들어낸 그 아주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또 수출을 하고, 기술력, 운용력은 최고예요. 그렇죠. 뭐 이집트를 포함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여기도 굉장히 나름대로 체코가 지금 원전 시장이 3배인가 4배로 지금 갑자기 커졌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거라든지요. 또는 뭐 우리 지금 오징어 게임 포함해서 네? K 컨텐츠까지. K 우리 그 한류 연풍도 이루어지고,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아주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 극대화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국정 운영 기조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 크게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됐다는 거는 국정 운영 기조가 바뀌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 같이 국가 중심으로 또 운동권 중심의 이 보편적 복지라는 걸 얘기해서 포퓰리즘 복지, 이게 아니고 시장 경제라든지 또는 기업 중심으로 가고, 국가는 정부는 지원하는 거로 가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가지면 그것이 결국은 경제 성장으로 연결이 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이게 얼마만큼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제 인식을 하기까지는 조금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K 원전, K 방산, K 컨텐츠 뭐 K로 그냥 쫙 가서 K 반도체, 배터리까지 해서 그걸로 하여튼 세계 인류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초격차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면은요, 우리 지금 뭐 가장 큰 거는 반도체도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그렇죠.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이 반도체 인재를 어떻게 양성하고, 그 나름대로 거기에 투자를 할 것이냐. 그 법안까지 내놨는데 야당이 거들떠도 안 보잖아요, 지금. 근데 복잡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수도권 규제를 풀어서 반도체에 인재 양성을 하겠다고 하면 또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문제 때문에 이게 충돌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보세요. 미국한 거 보십시오.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뀌었지만은 공화당의 발목 잡나요? 그렇죠. 안 잡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미국의 국익을 위한 거라고 한다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 필요한 법을 IRA 같은 거는 빠르게 지금 이게 지금 법안을 통과시켜 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여야 정당들이 좀 반면교사를 삼고 싸우더라도 민생과 국익과 관련된 얘기를 빨리빨리 그 해결해 주는데, 걱정스러운 게 뭐 민생의 22개 법안 중에서 7개 법안을 보니까 이게 과연 진짜 야당의 얘기 민생 법안인지에 대해서 이거 노무정법 퍼주기법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이제 잘 조율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이제 새로 임명된 우리 조호영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큰 숙제를 저는 안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잘 협치를 해서 잘 이끌어 가야 될 것 같은데, 또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북한에만 집착하는 학생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또 고민정 의원은
문재인이라는 학생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학생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말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권이 교체된 사람이 열등감을 가지지 못합니다. 아, 그렇잖아요. 정권을 5년 만에 정권 교체된 거 아닌가요? 네, 이 정부는? 맞습니다. 이거 전무후무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5년 만에 정권 교체된 적이 어디 있어요? 네. 거의 없죠. 네. 그 말은 그 왜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가장 많이 거론됐던 게 뭐냐면 무능한 정부였다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위선적인 부분들이 네. 많았었고 네, 네. 정책 혼선도 많았었고. 그럼 3대 정책이 가장 큰 문제가 됐다고 저는 보는데요. 가장 큰 게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부분. 네. 이것 때문에 오히려 저소득층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가 저는 탈원전 정책이라고 봅니다. 네.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 탈원전으로 인해 가지고 한전이 그 잘 나가는 한전이 올해 적자만 보십시오. 네. 30조, 뭐 40조 래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결국 국민 세금으로 그렇죠. 또 충당될 나라 수밖에 돈으로 없고 다 나라 해야겠죠. 돈으로 해야 되고 결국은 저희가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다시 올려야지 결국. 그럼 결국은 우리 피해를 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대북 정책이었었던 거죠. 네. 그 대북 정책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을 하고 국민들에게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었죠?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 확고하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거죠? 트럼프 네. 앞에 가서 고심까지 쓰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실은 부도수표잖아요. 네, 부도수표.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 되고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자 합의를 지킨 사람이 있고 합의를 못 지킨 사람이 있으면요. 네. 사회에서 합의를 못 지킨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도 하고 그렇죠. 비판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아, 9.11 군사 합의를 안 지킨 사람이 김정은 북한 네. 김정은 위원장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안 않고 하고. 문재인 정부 때 잘못한 것에 대한 것들은 얘기 안 하면서 아 윤석열 정부 갖고는 대담한 구상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강력하게 나온다는 그런 그 말이 안 되죠. 설득력이 네. 어떻게 보면 그건 궤변이죠. 그러고 나서 지금은 윤 대통령한테 남북 합의 지켜라 그러는데 아니 저쪽이 다 어겼는데 뭘 지켜요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 네. 대해서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안 지키느냐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 군사합의 때문에 지금 우리 군이 엉망진창이 그렇죠.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잖아요. 맞아요. 훈련도 하나도 안 하고. 그래 다시 이제 정상화 시키려고 하는데 무슨 합의를 지키라. 그러면 이런 말도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전혀 저는 다른 거지만 그렇게 합의를 지키라고 얘기하면 전 정부 얘기를 네. 하면서 그 위안부 합의는 왜 파기했죠? 그러네요. 아,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네. 파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일본 관계가 지금 네. 악화된 부분들이 있는데 자기가 막 합의 막 파기한 거는 괜찮고 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합의하라고 네. 그러니까 설득력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로남불 네, 정권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구정적이에요. 네. 아니 중국에 가가지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뭐 아이고. 중국은 큰 봉우리고 뭐 우리는 뭐 작은 봉 그런 거가 정말 그리고 국빈 외교를 했는데 가서 혼밥 먹고 네. 아니 그랬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화가 났었던 네.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진짜 사람이 먼저 다 얘기했지만 제가 한때 이런 칼럼을 쓴 적이 네. 있었어요. 왜 문재인 대통령은 김민조의 앞에서는 약해지는가? 우리 김민조. 김수희 이 가수가 부는 영화가 있어요. 왜 그대 앞에 보면은 예. 작아지는가? 예. 김정은 예. 민주노총 아, 예. 조국 앞에서 이렇게 작아지느냐? 아, 조국. 네, 그 당시에 장관. 2019년도 네. 제가 쓴 칼럼이 김민조. 네. 김민조 앞에서 그냥 작아지니까 네. 국민들이 어떻게 됐어요? 아유 대한민국 대통령이 좀 당당하게 가가지고 얘기 좀 하고 네.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전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국정 운영 기조가 바뀌면서 그동안 우리에게 도저히 납득되지 않은 분.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산불 정책이었었어요. 네, 그렇죠. 우리의 안보와 관련된 거를 중국에서 가서 그러니까요. 나는 그거는 진짜 아니라고 거의 보거든요. 약속해 준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이제 하나씩 네. 윤석열 정부 때 정상화 정책이라는 게 100% 오를 수는 없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네. 시정도 하고 교정도 그래야지 정권이 교체됐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잘못했다면 또 정권이 교체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지적을 네. 하고 싶습니다. 근데 또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의상에 대해서도 사사건건 이제 왜 이렇게 옷을 자주
바꿔서 입느냐, 예, 환복을 왜 이렇게 자주 하느냐. 망사 모자를 왜 썼느냐, 뭐 하여튼 그거 뭐 그걸 그렇게 문제 삼을 일인가 싶은데 하여튼 글쎄요. 계속 문제 삼아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기승전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뭐 기승전 김건희로 네. 이제 되게 그러니까요.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지금 우리가 보통 이제 프레임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네. 프레임이라는 거는 인식 체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프레임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네.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 프레임을 만드는 기술은 뛰어납니다. 네, 상당히 뛰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뭐 식근지에서 노란봉투법이 민생법이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예?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김건희 프레임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이제 공격하는 그런 쪽이 좀 다분히 좀 있다고 좀 봐요. 두 번째는 글쎄요. 꼭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는 또 동반돼서 나오는 게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그 각종 의혹이 터지면 반드시 또 나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서로 이재명 비리가 나오면 갑자기 거기 김건희 특검이 붙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거를 이렇게 전환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슈를 시프팅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들 약점을 약점을 안 보이려고 보이려고 다른 쪽 이슈를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전략적으로는 아주 뛰어나요. 네. 근데 그게 과연 국민들이 그럼 다시 또 여기서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럼 그 김정숙 여사가 한때는 그 옷을 정말 화려하게 그러니까요. 입어가지고 그게 제가 볼 때는 누가 그걸 다 찍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옷이 뭐 몇백 벌이라는 얘기도 네, 있고. 네. 근데 그게 문제는 대부분 다 국가 돈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는 자기 돈으로 하는 거고 기본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만 되면은 서로가 상대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로만 가져간다고 했을 때 네. 국민들이 느끼는 그 자괴감들이 좀 있거든요. 네. 자, 그것이 거의 민생과 그러면 어떤 관련이 있는 거냐라는 부분 속에서 네. 문제 제기를 해보면은 그래서 이제 민주당도 네. 빨리 그 트랩에서 그 늪에서 벗어나야 되는데요. 지금 대통령 국정원의 지도가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은 20%대에서 이제 30%대로 네. 올랐어요. 네. 그런데 그 조사에 한국갤럽이라든지 또는 전국 지표 조사를 보면은 물론 조사 방식이 다르지만은 그렇게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했는데 왜 민주당의 지지도는 국민의힘보다 낮다는 거예요. 또 새로 당 대표가 바뀌면 컨벤션 효과라는 게 나오거든요. 역 컨벤션 효과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그게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 이후 지지율은 계속 떨어져요. 그게 바로 지금 얘기하는 네. 민주당이 취하고 있는 전략적인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는 잘못됐다. 거예요. 그렇죠? 그게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로지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네. 그리고 아무리 이재명 당대표가 뭐 70%대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당대표가 한마디 하면 그 다음날 바로 그것을 입법화 발의하고 이거는 수직적이고 나름대로 그냥 이재명 당이에요. 비민주적인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을 너무 네. 정략적 전략적으로 가면은 저는 국민들 지지받기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보면 지금 민주당이 두 가지 성격이 하나는 네. 이재명 방탄당, 그렇죠. 네. 또 하나는 김건희 스토커당. 아니, 완전 스토킹이에요. 거의 뭐 김건희 여사 뭐 하나만 나오면 무조건 특검이에요. 이번에도 뭐 영빈관 문제도 하니까 그거를 이 김건희의 지지다 그러면서 특검을 하자 그러는데 그게 특검을 할 일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 김건희 여사가 전에 뭐 허위 경력 기자 쬐끄맣게 했다. 그게 뭐 특검할 일입니까 그게? 그 사과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분들은 보면 아마 조금 있으면 이제 김건희 브로치 특검, 김건희 망사 특검, 뭐 김건희 망토 특검. 아니 도대체 공당이 저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갖고 있는 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악성 팬덤 정치 유혹에 빠져서 그래요. 네. 저는 그게 참 그 문재인 정부가 물론 이제 본인은 잘한 것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정말 그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뭐였었냐면 진영의 논리에 따라서 나라를 두동강이 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은 윤석열 대통령도 55% 이상을 절대로 못 가져갑니다. 네. 과거 같은 60, 70%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이게 딱 우리가 나눠져 네. 있는데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너무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원들에게 훨씬 많은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의 특권을 주자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렇게 해서 아주 강력한 지지층만 보면은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외연 확대에 실패하게 되고 그렇죠. 외연 확대에 실패하게 되면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고 네. 지지율이 떨어지면 또 문제는 뭐냐면 새롭게 뭔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팬덤 정치를 강화하려고 그렇죠,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이죠. 악순환 구조가 돼서 네. 2024년도까지는 여전히 지금 민주당은 네. 국회 다수당이잖아요. 그렇죠. 169석을 갖고 있는 네. 그런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이제 순방 마치고 네. 돌아오면은 결국 여야가 네, 해야죠. 만나서 네. 이게 우리가 지금 가장 큰 그 성과도 설명도 하고 네. 말이죠. 네. 이렇게 해서 좀 협치의 정서, 협치 절벽이거든요. 그렇죠. 이 이제 좀 협치에 해야죠. 물꼬를 좀 틀 수 있는 기회가 좀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남북 문제,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외교 문제도 그렇습니다.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뭐 그 반도체, 배터리 네. 이런 그 경제적인 문제 또 환율 문제 지금 해결해야 될 게 한두 어휴, 개가 많죠. 아니에요. 근데 많습니다. 그거 다 빨리 해서 처리하고 빨리빨리 처리해. 반도체법부터 먼저 처리해 줄 거 하고 그럼 정쟁하고 아무 관계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해야 되는데 좀 갑갑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국회에서 보면 지금 이런 정쟁과 관련해서 이 한동훈 장관만 나오면 네. 민주당이 거의 경기를 일으키면서 공격을 하다가 또 자기 스스로 자살골도 놓고 하는데 이게 한동훈 장관 보고 왜 김건희 수사 지휘 안 하냐? 아, 지휘하지 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안 하냐 그랬다. 그러면 이재명 사건도 지휘할까요? 그때 말도 못 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이 보면 이 한덕수 총리가 아니 그럼 답변을 이 한동훈 법무장관이 하는 게 어떨까 했더니 말을 못하고 그냥 엉엉 가만히 있고 뭐 한동훈 공포증인지 뭔지도 보이고 이게 참 너무 좀 어이없고 한심한 일 아닌가 싶어요. 네. 169석이면은 굉장히 큰 의석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제일 이제 그 한국 의회 정치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이분들이 국회에 들어오면서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국회에 들어왔을까? 네. 이제 북유럽 같은 나라는 아직 10대에서부터요 네. 정치 훈련을 받습니다. 네. 근데 그 훈련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아, 네.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이랑 서로 그 주고받는 대화 내용을 보면 일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밀린다는 건 뭐냐면 이분들이 그동안 설득 능력은 없이 그냥 투쟁하고 네. 비판하고 이런 것 쪽이 굉장히 그렇죠, 강한데 그렇죠. 차분히 앉아서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한 디베이트를 뭐라고 하냐면 링컨 더글라스 디베이트가 있어요. 아. 그게 이제 아주 고전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 그때 이제 노예제도 문제와 관련돼서 네, 네, 굉장히 네. 디베이트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또 시간도 다 정해놓고 규칙도 지켜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을 설득을 할 수 있는가. 네. 그래서 최근에는 대통령의 힘, 프레젠셜 파워도 퍼스웨이션, 설득이다라고 예. 하는 그 아. 뉴스타트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네.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이요, 그 대정부 질문 정도를 할 정도면요, 네. 그 장이라는 거는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 생각을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말 절실히 나름대로 필요한 것을 물어봐야지 대정부 질문이 대정부 질문의 기능을 하는데 저는 뭐 누차 강조를 하지만 대통령제 하석에서 대정부 질문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아. 네, 저거 폐지시켜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 왜냐하면 군부 통치 시절에 과거에 권위주의 통치 시절에 언로가 막혔기 때문에 네. 대정부 질문만을 통해 가지고 결국 이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네. 야당이 했는데 이제는 대정부 질문이라는 그 기능 자체가요 오히려 정쟁의 장이 돼 버렸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아. 야당은 무조건 뭐 한동훈, 뭐 김건희, 뭐 이런 쪽으로 가고 비판하는 게 용도로만 그렇죠. 쓰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저 어떤 때 보면은 또 지역구 의원이 나오면은 지역구 주민들을 또 초대를 해가지고 쫙 그렇죠. 보여줘요. 아 제가 국무총리 네. 예를 들어 장관들에게 혼내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그러니까 대정부 질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미국에서는 다 어디서 하냐? 다 상임위에서 하는 겁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무슨 뭐 그 사조 문제라든지 관조 문제라든지 등등 문제 생겼다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하면 돼요. 네. 그걸 그냥 대정부 질문에 그 귀한 시간을 그렇게 가져간다는 거. 그래서 철학의 빈곤을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우리 의원분들이 왜 정치를 하는지, 네. 국회란 무엇인지, 정당의 기본적 기능이 뭔지 그런 데 대한 좀 나름대로의 정리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런
기반 속에서 좀 의정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네,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당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네. 국민의힘이 정진석, 주호영 투톱 체제를 완성을 네.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소송 결과가 이달 말에 나오면서 이 결과에 따라서 체제가 또다시 바뀔 수 있는 그런 네. 가능성이 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준석 대표 사실 지금 대중의 호감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이 극한 전투를 이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본인이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한 나름대로의 네. 포석을 갖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힘에 다시 돌아와서 정치를 한다는 것이 거의 좀 불가능한 상태라고 한다면 결국은 2024년도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총선을 맞이해서 하는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대한민국이 정당의 파편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좀 봐요. 근데 네. 다만 이 국민의힘과 관련돼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변수는 뭐냐면 28일 날 네. 가연 가처분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예. 달라지는데 보통 세 가지의 큰 기능이 있어요. 네. 임무가 있는데 하나는 전당대회를 어떻게 열 것이냐, 그 다음에 당을 어떻게 혁신할 거냐, 세 번째가 더 나아가서 당정 대통령실이 어떻게 협조를 해서 이 정기국회를 잘 가져갈 것이냐. 네. 그런데 만약에 정진석 비대위 체제가 무너지면 투톱에서 원톱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는 결국은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가 이 세 가지를 다 해야게 되는 그런 거로 나올 수밖에 네, 없는 그럴 수도 거고요. 있죠. 네. 더 중요한 변수는 그러면 28일 이전에 윤리위 결정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윤리 결정이 만약에 이전에 나온다고 해서 네. 결국은 뭐 탈당 권유라든지 제명까지 갔을 경우에 이게 결국 가처분 신청을 한 것에 대한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냐. 네. 또 이 문제 가지고 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이제 투톱이냐 원톱이냐는 28일 8일 날 이후에 가봐야. 네.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힘도 분당될 위험성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심한 경우에는 뭐 새정당이 국민의힘에서 안 만든다는 보장도 없어요. 네, 더 나아가서 지금 민주당도 지금 이재명 당이라고 하지만은 이재명 지금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이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요. 5년 그렇죠. 후에는 당대표 대통령 선거는 못 나오게 나오고. 되고 공천권도 행사를 못하면 바로 파편화될 거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도 또 다시 분열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당의 파편화 현상이 앞으로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국정 운영에 있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환경은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네.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변수 중에 아까 얘기한 게 이 경찰 수사가 또 하나 있는데요. 네네. 경찰이 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일단 성상납 부분은 이 공소시효가 지나서 기소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나머지 무고랑 증거인멸은 계속 수사하겠다 네. 했는데 이준석 대표 또 소환한다는 얘기 나오는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 윤리에서도요 성상납과 관련된 거는 징계의 그 범위에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증거 인멸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서 이제 본 네. 건데 거기에 지금 무고죄가 다른 네. 쪽에서 이제 그 제안을 한 그렇죠. 건 정당에서 한 게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가세형이 한 만약에 거예요. 성상납 의혹 관련돼서는 이제 뭐 이렇게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안다 하더라도 무고와 관련돼서 그거는 만약에 살아있어요.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무고라는 거는 뭐냐면 앞에 것이 성상납의 성상납이 사실이냐 인정이 아니냐요. 돼야지만이 무고가 네, 되기 네, 때문에 네. 만약에 무고죄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성상납이 있었다는 것을 맞습니다. 인정하게 돼. 네. 이게 굉장히 아주 나름대로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무고죄가 나온다고 나온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럼 뭐 당연히 뭐 성상납도 지금까지 있었던 성상납도 거고, 있었고 증거인멸도 증거인멸도 있었던 거고. 그러면 뭐 굉장히 치명적으로 그럼 이준석의 정치생명이 사실상 끝날 수 있다.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펼치기에도 네. 어려움이 어려워질 봉착될 수 있다. 수밖에 없다. 아. 또 빨리 이런 경찰과 수사 관련된 거는 이게 좀 굉장히 그 지금 네. 지연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빨리 결론이 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근데 뭐 지금 지지율 여론조사 나온 거 보면 이준석 신당 창당하면 지지할라 했더니 39%가 한다 그랬는데 그 사실 상당수는 야당 지지층이 네. 그냥 던져준 것 같고 그렇죠. 실제 지지율은 10% 안팎이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도 실제 창당하면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효과는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는 저는 얘기도 이준석 있어요. 대표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네. 본인이 청년 정치의 네. 아주 그 아이콘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제일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추진하는 정치의 가치가 뭐죠? 저는 잘 그 사람이 네. 뭐를 하려고 하는지 소득에 대한 부분들 성장과 관련된 뭐 안보와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전혀 그렇죠. 없어요. 그러니까
그죠? 무조건 여성, 남성 분리만 나왔지. 네. 그게 없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청년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20대, 30대가 전폭적으로 아니 네. 갈라치기를 했는데 네. 남성 그러면 청년 중에서도 네. 남성만 네. 그러니까 남성 청년당만 만들 수 있나요? 아, 그렇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부족한 거가 있기 때문에 네. 자기가 생각하는 뭐 나름대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으나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요즘 정치권의 하여튼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문제가 됐든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치가 실종된 네네.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제 여야 협치를 잘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리더십이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이제 주문을 한다고 한다면 협치의 시작은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맞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네. 풀어나.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수없이 얘기했었잖아요. 협치하기 위해서는 집권당이 손을 내밀어라. 손 네. 탁 끊어버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이요. 너무너무 지금 우리가 그렇죠. 어렵습니다. 맞아요. 고물가, 고환율 네. 등을 포함해서 여러 면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 네. 순방에 돌아오셔서 그걸 계기로 해서 네. 좀 협치를 위한 그러니까 담대한 협치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북한에 대해서 담대한 구상 얘기했잖아요. 아, 그럼 야당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서 구상을- 담대한 구상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렇다고 이재명 봐주겠다. 이건 그러니까 아니죠. 그래서 지금 걸려있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수사를 안 받으면은 단독으로 만날 수 있어요. 아, 예. 근데 이게 지금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네. 보겠죠. 혹시 뭐 이상한 그렇죠. 그 딜 안에 하는 거 아니야? 거래가 있었느냐 아, 그렇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래서 불구하고 증인이 필요한 거죠, 네, 제3자가. 그래서 예. 같이 이제 만나서 뭔가 이렇게 국가가 반드시 여야를 넘어서 해야 될 공통적인 거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네. 그렇게 가져간다면 좀 새로운 아, 나름대로의 좀 분위기가 그렇죠.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지금 윤 대통령 해외 순방 중이고 아마 이제 외교적인 성과 안고 돌아올 겁니다. 그러면 이 여야 이 지도 리더들을 다 모아서 네. 그 성과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 안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들을 키우기 위한 현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터놓고 협치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펀치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